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오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셨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왜 이거 잠바 안 입으셨어요? 아니 너무 같은 색깔일까봐. 네, 좀 방송을 보시는 넥타이로만 이렇게 넥타이로만. 네, 넥타이가 예뻐요. 그러네요. 예, 넥타이가 센스가 있으세요. 예. 사모님 센스? 아니에요. 본인 센스. 갑자기 왜? 그, 예. 제 와이프는 저를 거의 패션 테러리스트 취급하기 때문에 그거 사지 마 하는데 꼭 사서 핑크색 자켓 입으시고 가르쳐줘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알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모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그 선거운동 할 때 땡볕이 너무 많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의원님? 땡볕에 막 얼굴 해를 너무 탔죠. 탔죠. 예, 저는, 그러니까 네, 그냥 아니 대통령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다들 저는 힘들다고 말하면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 이런 기득권 사회에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보수 아닌 극우 아닌 대통령 나오는 게 쉽습니까? 이 정도는 다 감수하고 네. 미친 듯이 뛰어야죠. 그리고 저는 자봉님들이 하루에 30-40분이 매일 나오세요. 저희 그러니까 지역은. 자봉 너무 많더라고. 그때 볼 때마다 야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바로 정치인의 자질과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의원님 네. 땡볕 아래서 수고하시는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선크림 하나 소개하려고. 예. 예, 초강력 자외선 차단, 그 다음에 톤업 보정 효과, 깔끔한 사용감을 가진 철벽 방패 선크림, MHA 펩타이드 UV 더마 선크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MUH 펩타이드 UV 더마 선크림은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주요 백화점에 입점한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SPF 50 이상이고요. PA 그 3개가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3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강력 자외선 차단과 함께 미백 개선, 주름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저자극으로 끈적임 없는 산뜻한 제형과 백탁현 원님 지금 막 바르고 계셔. 백탁 현상 없는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선크림입니다. 인정받은 특허 성분으로 피부에 도움을 더하고 파라벤, 색소, 실리콘 같은 주의 성분 무첨가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지. 너무 훌륭한 점은 50ml 3개가 원래 정가가 102,000원이거든요. 102,000원인데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만 80% 할인된 19,800원에 여름맞이 초특가로 판매합니다. 원님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빨리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백화점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8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판매합니다. 근데 이거 기간이 짧아요.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딱 대통령 선거 즈음까지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지금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쿠폰 3,0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할인이 되는 거예요. 16,800원에 3개를 살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 사면 안 돼요? 다이소에서도 못 산. 지금 사셔도 돼요. 저 지금 2만 원 있어요. 2만 원. 저 지금 얼른 살게요. 얼른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원이 바로 흡수가 바로 되네. 그러게요.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짜. 왜 발라봤냐면요. 네. 되게 이런 선크림이 약간 기름기가 맞아요. 있으면서 겉도는데 네. 지금 다 흡수됐어요. 그러니까 원님 이쪽을 조금 더 바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안 보이셔가지고 이제 그 채널명을 바꿔보시죠. 홈쇼핑으로. 편의점 홈쇼핑. 진짜 제가 이번에 조금 저희가 다음에는 진짜 그 편의점으로 해가지고 막 과자 꺼내 드시고 음료 꺼내 드시면서 자유롭게 하는 걸 좀 그거 컨셉을 해볼. 괜찮네요. 진짜 편의점. 좋아요. 편의점에 오시는 상품 다 진열해가지고. 촉촉하게. 예. 예. 그러니까요. 요번에 화장도 하시고. 저 살래요. 그 TV 대선 토론에 왜 그 먹어가면서 하는 채널들이 꽤 있었잖아요. 시사인 대박 났어요. 대박 났죠. 제가 시사인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막 시끄러 임마 이런 거 하고. 그 두 번째는 그나마 그렇게 넘어갔는데 네. 세 세 번째 번째. 토론에는 닭다리 던질 뻔했어요. 닭다리 던질 뻔했다. 진짜 그 얘기 저희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또 건강
열심히 선거 캠페인 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건강하게 버티는 힘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입맛 없고 기운이 없을 때 훅 떨어지는 체력과 약해지는 소화력 철마다 다려낸 흑염소가 떠오르지만 직접 다려 먹기엔 조금 번거롭고 비린 맛이 걱정되셨죠? 2025년 기준 누적 400만 포 판매. 와, 엄청 많이 팔렸네요. 400만 표가 아니라 포가 판매된 한 번 드신 분들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는 재구매율로 입증하는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이 맛과 영양소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산 토종 흑염소 100%에 특허받은 발효 녹용 마가목, 황칠, 꾸지뽕, 천마, 흑마늘 뭐 이런 흑염소의 진한 효능을 끌어올리는 5가지 특급 보양 원료를 추가해서요. 기력 회복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깊게 설계를 했습니다. 흑염소즙 좀 비린 거 아니야? 이거 옛말입니다. 웰스앤헬스는 공정 특허 기술력을 통해서 깔끔한 맛과 목넘김으로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최근에 구매자분께서 올려주신 리뷰 있는데요. 업그레이드된 흑염소 진액 재구매로 복용한 지 4일 차입니다. 맛도 성분도 더 좋아진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족 보양식으로 찾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이버 쇼핑 흑염소 진액 1위 취재 편의점 구독자 전용 이벤트로 2+1 구성 주문 시 일주일 체험분까지 추가 증정 중이니까요. 바로 지금 업그레이드된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웰스앤헬스 검색하셔서 후기가 가장 많은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선택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반드시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링크 창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은 최민희 의원님이 이거 잘 못 드셨어요. 이런 거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흑염소 처음 드셔보시고 잡수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방송 읽으실 때 마셨는데 다 드셨네? 예. 커피 아닙니다, 여러분.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커피 옆에 까마니까 있어요. 예, 커피는 네, 아직 커피 아직 안 입에 안 드셨어요. 됐습니다. 예. 흑염소 마셨습니다.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비린 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예. 근데 원래는 비린가 봐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가요? 딴 제품들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건 예. 전혀 안 비려요. 전혀 안 비리다. 예. 저는 이런 류를 안 먹어요. 원래 처음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먹을 정도면 예. 이건 엄청 경성껏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민해가지고. 예. 어쨌든 최민희 의원님이 안심하시고 드시고 계시다. 제품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이 사전 투표 이틀째입니다. 두 분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의원님 투표하셨어요? 했습니다. 네. 언제 하셨어요? 어제요. 어제 첫날. 의원님은? 저도 어제 오후에 제 딸이 네. 생애 첫 투표였어요. 오, 어제. 그러니까 예. 이제 투표권이 막 생겨갖고 생겼구나. 어제 오후에 잠깐 방송 사이에 짬이 나서 딸 데리고 가서 그 같이. 사전 투표 같이 했죠. 예. 따님이 뭘 하세요? 네? 처음 투표하는 기분. 그러니까 제 딸은 네. 정치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네. 아들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근데 가자 그랬더니 군말 없이 따라가더니 그러더니 나한테는 누구 찍을 거냐고 물어보더니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더라고. 자기 누구 찍을 건지 안 가르쳐 주겠대. 그냥 귀엽게 데리고 갔습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예. 귀여워. 저희 집 큰 아이도 이제 투표권이 있어서 투표를 이제 오늘 할 건데 어른이 된 것 같다고. 자기가 뭔가 그러니까 이 나라에 좀 책임감이 생긴 어른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고3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투표권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생일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제가 하나고등학교 선생님 여의도 주민센터 앞에 투표소에서 뵀는데 그 수업이 있대요. 논술 수업 하시는 선생님인데 이제 국어 선생님이신데 당당하게 요구하더래요. 제가 저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까? 수업을 빼고. 그래서 선생님이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등학생들이 투표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쁘다. 의원님 그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물론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우리 쪽이겠죠. 그런데
어제 사전투표소에 제가 이렇게 돌았어요. 네네. 돌았는데 어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음. 이번엔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고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오느라고 못 가봤는데 일단 역에서 인사했거든요. 저는 네네네. 역에서 인사할 때 원래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음.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보수적인 어른들이 우리가 소리 지르면 시끄럽다. 한 두 분 정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두분 말 정도. 안 하시던 예, 분들이 이제 막판이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아니 근데 내신 것 저는 같아요. 어제 그 여의동 그 주민센터 앞에서 투표소에 굉장히 직장인들 특히 금융권 줄이 엄청 엄청나게 길었어요. 길었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현장에 스케치를 갔는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제가 취재하는 거를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요? 경찰도 오고 오. 그리고 또 선관위 관계자도 오시고 주민센터에서도 놀래서 나오시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도처에서 그런 소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황교안 후보 측의 어떤 부정선거 감시단 오늘 보니까 부정선거 의심이 된다 해서 배관을 타고 선관위에 침입한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왜 신천 쪽에 사전투표소에서 네. 투표용지를 들고 그렇죠. 바깥에 뭐 나왔다가 나중에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가 봐요. 그러면서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더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표 결과는 다들 어느 정도는 이제 짐작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엔 불복을 하기 위한 그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 봐라 뭐 투표용지 밖으로도 들고 나왔지. 근데 그거 하고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 참관인들이 그 주장들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센 투표인하고 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자 명수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이제 참관인들이 각 당에 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주장이니까 내가 센 거는 1,000명인데 선관위에서 발표한 건 이 사전 투표소에서 1,100명이 투표했다고 발표를 한다. 네. 그래서 이 뭐 100명의 차이가 난다 이런 주장인데 아, 1,000명을 어떻게 셌냐? 그냥 내 눈으로 셌다는 주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갖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저 이걸 카운터하는 하는 분도 카운터 기기 있는데. 갖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정자 표시를 막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그거 되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선관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A 동이 있잖아요. 네. A 동에 와서 관내 투표, 관내 투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 관내 투표를 그 발부할 때 미리 그 봉투에 어느 동이라고 써요. 네. 그러면 그거는 분류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참관인은 몰라요 숫자를. 네. 예, 그러니까 A 동이 자기는 관내 투표 100명 했는데 나중에 전체 투표 수가 110명 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관내 투표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그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관내 투표는 그렇죠. 모르잖아요 본인은.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일부러 구리에 가서 네. 그 뭐 유명 연예인들하고 구리에 가서 관외 투표를 했어요. 예,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네. 국민참여본부에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관내 투표가 오히려 줄이 길었어요. 구리도. 네. 우리가 관내가 관내는 금방금방 되는데 네. 관외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관내는 셀 수 있지만 참관인은 예. 관외는 이분들이 어디서 왔냐면 한 분은 상계동, 한 분은 뭐 어디,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다 다른 데서 온 분들이에요. 예. 그거를 세봤자 소용이 없다는 아 거지. 무의미한 일이다. 예, 셀 수도 없어요. 없고 그 네. 통계를 또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관내 투표는 정확할 수 있는데 예, 예. 참관인이 예, 세는 예, 게 예. 관내는 지역별로 쪼개져서 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못 센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치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일단 요거는 좀 평가를 부탁드리는데요. 선관위에서는 지금 대기줄이 너무 밀려가지고 일단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소 바깥으로 투표용지와 봉투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는데 이 관리 자체는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실무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안 되죠. 아니 그렇죠. 그럼 안 됩니다. 예. 줄이 너무 길고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랬던 그럼 것 시간을 같은데. 연장해야지. 그렇지.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사실은. 네. 근데 또 시간도 딱 6시까지만 아 그러니까 그래도 6시까지 대기표 받는 분은 해줘야 되니까 대기표를 준비하세요. 대기표를 번호. 준비하라고 대기 번호를. 예. 용지를 나눠줌으로써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오늘은 네. 대기 번호를 준비하십시오. 예. 대기 근데 이제 번호표. 직장인들이 점심 시간에 잠깐 짬내서 왔는데 오니까 뭐 30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은 왔다가 또 택시 타고 다 오시더라고요. 왔다가 아우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막 따릉이 자전거 타고 오세요. 근데 아우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 회사 눈치 보여서 도로 올라가야겠어요. 이런 분들이 아, 계시더라고요. 그건 본투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모든 제도는 그게 투표 제도라고 할지라도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생기겠죠. 네. 그것까지 선관위에 이거 왜 예측 못하고 해결 안 했니 이러긴 어려워서 그래서 사전 투표를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전에 토요일 날 했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선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번 대선 치르고 나면 선거법을 개정할 네, 필요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선거법에 본투표일로부터 5일 전에 2일 이상 그 실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수요일이 아닌 이제 대통령 보궐선거 격이죠. 갑자기 이제 그 탄핵돼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보니까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날 본투표를 실시하게 됐고 선거법에 따라서 목금이 사전투표일이 됐는데 네. 그거를 5일이 아니라 5일 이내로만 예. 바꿔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금토에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그 예. 직장인들도 토요일 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선거법을 5일로 딱 해놔갖고 그냥 5일 이내로만 바꿔주면 금토로 하면 오히려 사전 투표함의 보관 기간도 하루 줄고 네. 투표하는 분들도 편의성이 올라가고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선거법을 처음에 잘못 네. 만들었어요. 그거 반드시 개정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현장 취재하면서 느끼는 점은 투표소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소가 일단, 좀 예, 적죠. 왜냐하면 그 일단 선관위 인원이 좀 작고 그래서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다곤 하지만 그 투표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한 곳에서 밀집돼서 너무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호주나 다른 외국처럼 뭐 큰 회사 같은데 또 뭐 백화점 서울역에도 없어요 사전 투표소가 인천공항에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투표소들을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좀 배치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선관위 직원 수를 대폭 늘려줘야 되고요. 핵심이 그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게 저희가 계속 여야가 네. 토론한 쟁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냈던 법안 중에는 예를 들면 지하철역 네, 그렇죠. 사람들의 이동이 그렇습니다. 많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고속터미널 예. 이런 데에 투표함을 설치하자 네. 뭐 얘기했는데 이게 다 예산이고 인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가야 될 사안이고 그 방향으로 가겠죠. 네. 근데 이거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사전 투표도 네. 보수 정당에서는 엄청나게 저항해서 싫어하잖아요. 도입이 폐지한다는 게 김문수 후보의 입장. 그래놓고 사전 투표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네.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사전 투표를 해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사전 투표 문제가 많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김문수 후보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셨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제 영천에서 오신 시민분이 이제 여의도에 오셨는데 여기다가 김문수 이렇게 써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오늘 찍기로 한 사람은 김문수. 어머, 비밀 투표. 그러면서 딱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세금을 너무 뜯어간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그런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말씀도 부장가 보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슈가 이제 이준석 후보 관련된 건데 지난 3차 TV 토론 때 김용남 의원님이 등장하셨어요. 예. 허은하 의원님하고 함께 그 예상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거는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적반하장으로 들릴 질문을 먼저 꺼냈잖아요. 네. 뭐 당내 민주주의 관련해서 그 누가 들어도 황당한 얘기죠. 지금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정당이 개혁신당인데 네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그 문제를 갖고 먼저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저나 허은하 전 대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저도 언제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 구석에 있는 거를 어디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온 거잖아요. 적어왔잖아 그거를. 적어왔어요, 맞아요. 아니 제가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대변인을 했으니까 네. 캠프 대변인이라는 게 뭐 맨날 하는 게 네. 상대 후보에 그렇죠. 대해서 발언 비판하고 취합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걸 또 적어왔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외교 안보 분야 토론할 맞습니다. 타임이었는데 야 저거 준비할 시간에 외교 안보 저 10대 공약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데 그런 거나 좀 준비하지.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잔기술을 부린 건데 글쎄요 그런 모습이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모습 내지는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그런 건 별로 생각 안 하나 봐요. 내가 요거 말싸움에서 이겨야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이제 이준석 후보에 비해서는 선배 정치인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시민들이 뭐 그 젊은 정치인 보수적이긴 하지만 젊은 정치인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좀 있으셨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지난 3차 토론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이준석 후보하고 토론을 무지 많이 했어요. 과방위에서 아니요, TV조선에서 그다음에 KBS에서도 옛날에 네, 카운터파트였고 제가 이제 말하자면 성숙한 진보, 뭐 그다음에 뭐 그 보수인데 젊은 보수 예. 이런 걸로도 했어요. 장해찬 씨하고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토론 스타일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워낙 원칙적으로 토론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팩트 딱딱 짚고. 네네네. 그래서 저하고 할 때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는 많이 줄었어요. 아, 이 사람은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네. 머리 좋으니까 그냥 스타일을 맞추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 제가 처음에 토론에서 봤던 결정판이었어요. 처음에 그냥 저는 A 팩트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그 골가는 없어지고 장가지를 흔들고 선동적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거의 극대화. 예. 그래서 지금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지 네, 그렇죠.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지 이게 가장 심각한 지점이에요. 윤석열이 무너진 게 뭔데요?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비상계엄하고 내란 수계로 파면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정치인도. 그러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시정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정치인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이준석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 이준석 그 청년 정치인이 잘 크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 저런 분이 민주당에 와서 크면 잘 클 텐데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한때. 예. 그런데 그날 토론회 때 그 발언을 보고 아 저건 선을 넘은 것이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었다. 네. 그래서- 그리고 SNS 상에서 막 댓글로 돌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예, 얘기들이. 예. 그걸 대선 후보 토론회에 얹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건 단지 사려 입지 못하다 이걸 넘어서 예.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현장에 있던 권영국 후보도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네, 네. 도대체 이 질문을 나한테 왜 하는 거지? 내가 네.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어리둥절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TV 토론도 황당했지만 뭐 그 모습 자체는 저는 25년째 중2병을 앓고 있나? 뭐 이런- 중이병. 예. 예. 그냥 뭐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그러면 뭐 예. 아무나 부모나 아무한테나 막 욕하고 예. 뭐 이런 예. 그 병세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그 다음 날부터가 황당했어요. 네. 왜냐면 실수를 했어. 네. 근데 그 다음 날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막판에 뭐 사과라는 단어를 입에는 담았지만 내용을 보면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 어제도 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과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근데 내 발언에 혐오가 어디 있냐? 아니 그러면 사과를 왜 했어? 그러니까요. 예. 후보도 그렇고 그 지금 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라든지 이기인 전 도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마치 생물학에서 보면 우리가 동종 교배를 하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네. 생물학적인 열성 인자가 계속 그 쌓여서 그래서 동종 교배를 거듭하면 위험하다는 게 생물학의 이론인데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제 뭐 개혁신당이 원래 큰 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다 떠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다 펜코형 정치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갖고 자기네들끼리 이게 옳아, 예. 아 잘한 거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만 서로 주고 받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가 더 황당한 게 황당한 거예요. 화요일 예. 밤보다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나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지금 민주진보 진영에서 집단 린치를 하고 있어. 이제 이런 태도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그냥 화요일날 그 말하는 순간 그 많은 것이 정리돼 버렸다. 네, 예, 그래서 끝났다.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날 단일화 얘기 물으시고 저 전화 인터뷰할 때 그랬는데 제가 관심이 없다 네, 그랬잖아요. 네, 네, 예. 그 관심 없는 이유는 단일화하고 안 하고 지금 내란 종식하자는 시대 정신과 네. 전혀 영향을 안 준다. 예, 제가 대세에 지장이 예,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내란 종식하자는 게 네. 그 민심의 저변에 쫙 깔려 있어서 중앙에서는 뭐 흑색 선전하고 이러면 언론은 떠들잖아요. 네. 그게 내려가질 않아요. 음. 민심에서 탁 차단이 돼 버리는 이유가 예. 이게 워낙 불공정한 3년을 보냈고 네. 그 윤석열이 자기 아내 앞에서 모든 법과 원칙과 딱 멈춘 걸 네, 봤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온갖 거를 다 끌어내서 범죄화시키고 악마화시키고 자기들이 그거에 세뇌돼서 네. 김문수 후보 마지막 풀카가 미래가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 비난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집단에 대해서 중도까지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왜 저러냐? 네. 그 악마화를 가지고 투표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극우 투표율. 보수 투표를 올리려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졌다. 저 이렇게 봐요. 지금 여론조사 마지막에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는 한 1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득표율도 10%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한 가지 그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네. 게 있어요. 여론조사와 현실 투표율은 달라요. 그렇죠. 왜 여론조사는 투표할 사람 안 할 사람이 다 섞여서 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현실 득표율은 투표할 사람만 투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것보다 적극 투표층 네. 이 조금 더 근사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에선 격차가 좀 더 벌어져요. 그리고 M 여론조사 M에서 전체를 섞잖아요. 거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 매우 의도된 불공정한 조사까지 다 섞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 10%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거보단 조금 더 나을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화요일 그 TV 토론에서 네.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그 권영국 후보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권영국 후보를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하려고 돌려가기 하려고 한 그랬죠. 네. 건데 근데 권영국 후보가 당한 거 이상으로 갚아줬어요. 딱 한마디로 네. 40대 윤석열. 그러니까 이거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것만 돌아다녀요 지금. 네, 40대 윤석열. 의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이준석 이꼴 주민번호 다른 윤석열 부끄러움은 저의 몫입니다. 이런 평을 쓰셨어요. 네. 그래도 처음에 개혁신당에 결합하실 때는 어떤 기대가 있어서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국민의힘이 너무 엉망으로 망가지니까 여긴 네. 도저히 못 있겠다 다시. 이거는. 내 여기는 도저히 못 있겠다. 네. 근데 그래도 좀 편안하잖아요. 국힘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 주위에 모여 있는 당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합류가 보다 좀 쉬웠죠. 심리적으로. 예.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살던 동네가 엉망진창이 됐어. 못 살겠어. 막 쓰레기고 뭐고 그냥 너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이사를 가야겠는데 네. 그 옆 동네로는 좀 쉽게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네. 뭐 아는 동네고 뭐 예. 그래도 왔다 갔다 얼굴도 본 사람들이고. 근데 강 넘어 이사 가기는 큰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멀잖아 좀. 예. 저기 어떤 사람이 정말 낯설고 물서른데 예. 이게 쉽게 결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제 입장에 당시로는 개혁신당은 옆 동네 느낌이었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강 건너 진짜 멀리 이사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기대를 좀 했죠. 그래도 국힘에 있는 이른바 친윤보다는 합리적이겠지. 그리고 좀 낫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했는데 점점 실망감을 더해가더니 나중에는 야 국힘 또 그렇게 욕하는 친윤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냐 이게. 일단 그 강 건너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환영은 엄청나게 받으신 것 같던데. 예. 처음에 결심을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허은하 의원의 그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본인이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전문대 나왔다. 그러나 그 후에 끊임없이 공부해서 이렇게 해온 것을 예를 들면 국힘이나 이준석 당에서는 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어. 민주당에 오니까 당원들이 진짜 열심히 사셨다. 예. 그게 진짜 민주당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의원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고학력으로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 하냐, 예. 살아왔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허은하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어떻게 단기간에 저렇게 빨리 알았지 우리를? 예. 그러니까 또 김어준 총수가 여기는 넘어왔다 뭐 이렇게 와주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감시한다. 네,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있어요. 그래요. 무서워요. 예. 아니, 지금 당원들이 당원들이 무서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학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그쵸. 의원님은 감사하지. 내란과 출신이라서 아니에요. 서울법대 내란 진압과예요. 내란 진압과죠. 두 개의 과가 있어요. 예, 서울대에는 예. 내란과와 내란 내란 진압과. 진압과. 그러니까 우리 당의 박주민 의원이나 박균택 의원은 네, 내란 내란 진압과, 진압과.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내란과예요. 과. 예. 그래서 진압과세요. 그렇죠. 아니, 사실 근데- 많은 예.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의원님의 활동. 내란 진압과.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포를 좀 했는데요. 대선 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할까요? 했더니 한다. 단일화 한다 35, 단일화 안 한다 8%. 그리고 하든 말든 관심 없다가 58%. 이게 너무 적확한 민심이다. 하든가 말든가 관심 없다가 58%로 제일 라이브 채팅 실시간 폴 결과입니다. 그 민심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번 주에는 사실은 선거 결과에 있어서 그래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던 건데 네. 화요일 저녁 그 TV 토론으로 그냥 단일화를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때부터는 정말 하던지 말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문수보다 나은 이준석이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김문수보다 뭐가 나? 뭐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네. 그 둘이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이 이준석 후보가 이제 와서 단일화 합시다 하더라도 밀어내야 맞죠. 네. 절로 가. 너하고 했다가 섞이면 오히려 안 더 좋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거의 실종 상태. 예. 예, 별로 없어요. 그 언론 내 언급률도 낮고 사실 언급률은 지금 비호감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월등히 높죠.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유권자 표심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알 수가 없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MZ에 매우 관심이 많게 많죠. 선거 운동을 예. 했어요. 저는. 예. 그리고 그 역에서 특히 그리고 어디서든 MZ가 있으면 두려움을 갖고 다가가요. 두려워하면서 예. 다가가면 일부는 저는 1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반 정도예요. 네. 반. 그리고 일부는
이제 막 화를 내요. 그건 대개 이준석이에요. 김문순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MZ들이 화가 나 있어요. 예, 맞아요. 어제부터 그 토론회 이후부터 네. MZ 남성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리고 실제로 그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신촌에서 어떤 대학생인지 네. 젊은이가 막 화를 내잖아요. 예, 어디라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냐? 아니에요.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네.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저랬단 말이야에 대한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오늘은 보통은 제가 다 가서 한 표만 주세요. 이번에는 한번 해보세요. 이준석 찍으면 사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거나 아니면 그래도 싫어요 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또 가거든요. 제가 네, 네. 그럼 알았어요. 끈질기네 뭐 이런 네. 반응인데 말도 안 하려 그래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네. 참 유권자들의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마음은 진짜 애증관계, 지독한 사랑 맞아요. 그렇군요. 그 홍준표 시장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 당선을 예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향신문 문광호 기자가 대선 투표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대선 후에 돌아간다. 나는 이재명 치하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은 했으나 끊임없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재편의 중심에 서십니다. 홍준표? 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그럼 홍준표 중심으로 다시 보수 아니 재편이 본인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결과니까 모르겠지만 네. 본인은 보수 재편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곧 보세요? 중심에 있으면서 이준석 옹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친윤 빼고 다 뭉쳐라. 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 말하는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정계 은퇴에서의 정계는 네. 그 이번 대선 판을 의미하는 거죠. 이번 대선판 네. 맞아요. 그것만 네. 원 포인트로. 네, 원 포인트 예. 은퇴죠. 예. 네. 근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총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리면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할 정도로 홍준표 후보가 예.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음. 자기가 설 자리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예. 네. 그래서 뭐 민주당에 와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 대표를 한 분.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은 사실 저는 지금 국힘에 있는 의원들이 참 신기한데 어떻게 있을까 저기 고통스럽지 않을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예,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은 저는 선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근데 당 대표급이다. 아니죠. 대표는 그냥 정계 은퇴를 할지언정 네. 그렇게는 안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렇군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기간 전후를 뭐 그 전부터 언급한 어떤 개혁의 아젠다하고 홍준표 전 시장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게 잘 네. 모든 면에서 가장 최근에 그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국민들 사이에 가장 이슈화가 사실은 세게 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코스피 5천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커요. 예.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거를 뭐 주가를 정부가 일부러 부양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네. 다만 그 코스피 5천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관행들 같은 거를 부시고 그리고 페어한 룰을 지켜지게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하고 홍준표 전 시장하고는 일단 이미지도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조금 무리수 무리수다. 아닌가. 예. 네. 어제 보니까 코스피가 장중 그 2,720을 처음으로 넘었죠. 그 10개월인가 얼마 만에 네. 이제 돌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현장에 제가 이제 증권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상법 개정안 요거 네, 통과가 네, 돼야 네. 된다. 이제 요거 되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제도가 조금 받쳐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어제 여의도 유세가 예.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원님도 유세 가셨어요? 네, 저도 했죠. 예. 근데 제가 5월 17일 날
지지 선언하면서 코스피 5천 얘기만 할 때만 해도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저밖에 없었는데 네네. 어제는 장소가 여의도라 그런지 올라간 그 연사마다 다 얘기했어요. 거의 절반은 그 코스피 5천. 주식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증권회사나 뭐 한국거래소 있는 곳에서 유세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랬죠. 그 유세장에 온 분들도 예. 사실은 금융권 근무하시는 예, 분들이 예. 워낙 많다 보니까 더 그랬는데 네. 그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 자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거 되면 한국에 투자하려고 어허. 지켜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진짜로 됩니다. 아, 이거는. 지금이라도 주식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수를 사셔도 지수를. 돼요. 어머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진짜 예. 주식에 진심이에요. 아, 그럼요. 좀 아까 지금이라도 주식 사자 그랬더니 표정이 맞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 경제 네. 성장률은 진짜 암담합니다. 암담하죠. 지금 2023년 11월에 2.3%였는데 올 5월에 0.8%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그 저희 전체 GDP의 14% 차지하고 있는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1까지도 내려갔더라고요. 그 수출도 그렇습니다. 수출도 0.9에서 0.1로 이제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있지 않는 한 최소한의 어떤 재정 정책에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이거 돌파가 어렵다. 일단은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급할 때는 안 좋을 때는 재정을 푸는 것도 충분히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는 단기 처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식이나 금융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이 시진핑 주석 집권하면서 네. 중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겠다고 이제 2025 계획을 발표한 지가 이제 10년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70년대 초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갖고 이게 1차, 2차, 3차까지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쫙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효과가 중국에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업종마다 다 부딪혀요. 근데 저쪽이 물량이 워낙 많아. 그리고 모든 게 규모가 우리보다 한 5배, 10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힘들어졌어요. 네.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업종이고 철강 그리고 조선도 요새 그 네. 이른바 국방 관련해서 미국 관련해서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일반적인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관련해 갖고는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려고 해요. 막.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밀리는 업종이 지금 이미 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네네.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포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게 금융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금융이, 예.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뭐 워낙 그 전부터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네. 깊었지만 예. 확실히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거 해야 지금 저성장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고착화될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물론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되도 않는 비상계엄 때문에 그래요. 최근 6개월 네, 동안은. 네, 예. 근데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되기 위해서 재정 정책도 펼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종 산업을 더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 네. 지지 선언을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이 투표권도 없는데 지지 그 사람은 돈 벌라고 그런 거예요. 돈 벌라고, 예, 예.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한국이 돈 벌 수 있는 길은 뭐냐? 예. 북한이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예. 지금 트럼프가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나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네.
지금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 견제를 하려다 보니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한미 관계처럼 생각했다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큰 나라다 북한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북한 만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속으로 노벨상 엄청 받고 싶어 한대요. 근데 참 오바마가 뭐 예. 별것도 안 아닌데 했죠. 노벨상 그냥 선언만 받았죠. 해가지고 그래갖고 예, 받았잖아요. 받았죠. 예. 그러니까 그럼 나는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 노벨상 받을래. 네. 이런 생각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중임이니까 이제 네.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과 이제 가까워진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에게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윤석열의 마지막 애국이 비상계엄이다. 에? 무슨 말이냐면 예. 역설적인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그건 뭐냐면 지금 한번 이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난리치고 이 상황에 윤석열이 건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협상의 결과를 그러네. 참혹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 시기에 네. 비상계엄을 해서 스스로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됨으로써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시간을 번 거예요. 일단 그러네요. 예. 미국 입장에서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요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가 돌아와서 네. 이런 국제 정치적인 자기의 포석에 따라서 북한과 적대 관계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열리니까 요때 또 윤석열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북한하고 트럼프는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계속 싸워. 예. 공간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때 다시 대선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야 저런 정말 희한한 역설적 애국도 있구나. 아,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진짜로.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제 지금 실존했다면 네. 실제 했다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 암울하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네. 끊임없이 싸우고. 싸우고 그리고 또 북풍을 일으키려고 끊임없이 네, 노력했을 거 네, 아닙니까? 이거 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는 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이제 북풍몰이하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미국에게는 퍼주기. 네, 그래서 그런 외교를. 적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네. 자칫 고마워야 잘못하면 돼요. 아니요. 그런 그건 역설적으로. 아니죠. 역설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국제적으로 왕따당할 뻔했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는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적대시해.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빠져. 그렇죠. 예. 나는 그냥 북한하고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예. 할 거야. 예. 그러면 그토록 맨날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했던 한미 동맹 강화는 그러네.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네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외교를 다각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게 짚어볼 이슈들이 너무 많았는데 TV 토론이 완전히 엉뚱하게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바람에 중요한 내용을 전혀 검증하지 못해서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대선 전 마지막 우리 방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자료를 보기 위해서 네. 3프로 TV도 보고 막 다 봐요. 네네. 그리고 괜찮은 내용이 많아요. 지상파나 이 소위 공중파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심층적인 대담 프로가 많아요. 네. 유튜브에. 그래서 그걸 보는데 유튜브에. 유튜브 채널에 많아요. 맞아요. 3프로 TV도 어떤 건 되게 들을 만한 네, 거 맞아요. 많아요. 예. 그런데 어제 듣다가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이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해당 유튜브 예, 채널에. 예.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믹스 아니에요? 에너지 믹스예요. 예. 그래서 제가 페북에 참지 못하고 또 쓰셨어요. 제가 기자들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보냐면 과거에 자기가 민주당에서 학습한 거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하는 취재를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해줘야지 최소한. 그렇죠. 이재명 맞습니다. 후보의 에너지 전략은 정확히 에너지 믹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리백으로 다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국제 표준이 아리백으로 가면 맞춰가자고 주장했지. 당장 어떻게 아리백을 해요. 그래서 원전을 더 짓겠다 안 짓겠다 요런 거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원전 탈원전 하겠다. 네. 저는 그 구호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못했거든요. 탈원전을. 네. 그래서 에너지 믹스다. 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를 정말 기자들이 예. 알고 글을 쓰고 있나. 예.
그냥 인상 비평만 하는 것은 아닌가. 인상 비평뿐만 아니라 예. 과거에 민주당이 이랬으니까 또 환경 단체들에게 휘둘릴 것이다. 이거 예. 이준석이 얘기한 거잖아요. 예. 안 그래요. 예. 이재명 후보는 음. 제가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도 하고 지켜보고 전 관찰을 많이 하니까 음. 보면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규정하라. 저는 실용이라고 봅니다. 네. 실용. 예. 한마디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NGO 뭐 이런 활동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정치를 강제하기 어려워요. 힘이 네. 많이 빠졌어요. NGO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환경단체가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서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 뭐 네.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이제 나아가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급하게 뭐 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잘 말. 따져보고 돌다리도 네, 맞아요. 두들겨 네. 가면서 이게 되는 거야? 맞는 거야? 근데 저는 시민들이 제가 인터뷰를 막 현장에서 하잖아요. 평범한 유권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너무 지혜로우세요. 지혜롭고 다 생각이 있으셔요. 이거 뭐 나중에 이 지혜에 대해서 할 예.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그 실용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효능감 정치하겠다. 이게 사실 같은 말. 그렇습니다. 동전의 예. 양면이에요. 아니 언론 얘기가 나와서 네. 저는 정말 그 궁금한 거를 한번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언론 요새 기자들은 왜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질문을 하는데 너무 뻔한 질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며칠 전에 왜 이명수 기자가 예.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어제 명태균하고 통화했지. 통화했죠. 예. 그래서 받아냈어요. 통화한 네, 거를. 네, 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얘기가 있었던 것까지 받아냈어요. 네. 그러면 이명수 기자의 질문을 계속 회피하더라도 그 주변에 기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네. 다른 기자가 이어서 캐 물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물어봐? 질문할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가능한지. 제가 이제 현업 기자로서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일단은 이제 이명수 기자는 서울의 소리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 기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는 것에 논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정 정도의 이제 써야 되는 기사에 아마 야마들이 잡혀 있을 거예요. 부장들이 이제 주는 소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칸막이도 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샐러리맨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겨레 신문만 하더라도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개혁 뭐 이런 차원에서 꼭 나는 한겨레가 아니면 안 돼. 이제 이런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원오브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한겨레 독자들이 중도라는 거예요. 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구직의 일환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출입처 이렇게 있어 보면 선배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다 그러면 이제 관록 있는 선배들이 딱 그 대변인이나 정책 당국자들하고 막 싸워서 막 받아내는 것도 있고 이런데 요새는 출입처가 그런 게 없고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워낙 출입 기자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실이 주는 것만 가지고 그냥 뭐뭐라며 뭐뭐라고 했다 이런 기사 발생 기사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 인터뷰 인용 보도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정치인들 인터뷰하고 이런 기자들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당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당이 이렇게 했는데 야당 니네 생각 어때요? 그러면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은 이렇게 했다. 이게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인 자기 판단, 자기 논평 이런 기능은 사설에만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학원 선생님이 요 문제 풀어 그러면 딱 그 문제만 풀고 딴 문제는 안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정됐던 꼭지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쵸. 이 상황에서 명태균하고 통화하면서 단일화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게 꼭지가 바뀌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그 포인트도 잘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기자 돼요. 그래서 기자 뽑는 시스템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돼요. 왜냐? 예전에는 기자가 독자를 계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독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 맞습니다. 이미. 니네 질문 안 할 거지? 네. 내가 그냥 찾아볼게. 네. 그게 다 알고 계세요. 맞아요. 그게 다행이죠. 네. 그 지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댓글이
댓글에 제목이 진짜 많아요. 댓글이 다 제목이에요. 제목거리가 전부 어떻게 이렇게 촌철살인들을 하실까 싶은 정도의 댓글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 진짜 행복한 국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전반적으로 높고 교육 수준이 그리고 다 판단을 하시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 이렇게 막 발현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너무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더 몰라요. 저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든 한 분 한 분 손 붙잡고 다녀요. 그냥 네. 우리는 그 유세차가요 뒤집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어머, 너무 진짜? 꼴짜기를 들어가서 세상에. 가슴이 막 뛰고 뒤집어지면 나 어떡하지 막 이렇게. 예.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꼭 보고가 올라오는 몇 개만 보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지자들의 질문들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리고 있는 거죠, 저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하시는 거 일꾼을 부려라 나를. 네. 그리고 나는 도구다. 이게 과거 같으면 안 먹히고 사람들이 뭐 저런 말을 하지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저항이 없어. 그래 부려줄게. 예. 써먹을게. 5년 동안 써먹을게. 너 좀 잘해봐. 예. 그러면 좋아해 줄게. 예. 그럼 이제 정치인은 그 좋아해 주는 게 최고의 그렇죠. 기쁨이 된 예,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된 됐어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어를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희 자봉 중에 네. 미국에서 오신 분, 어디서 오신 분, 잠깐 외국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네네네. 영어를 너무 잘해서 뭐 좀 이상한 보도가 나오면 들어가셔서 영어 다 바로바로 해갖고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11시 1분 예. 지나고 있는데요. 그 11시 집계 나왔습니다. 24.55%이고요. 이미 1,000만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1,089만 9,306명이 모두 투표를 마쳤고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1.19%가 상승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역시 최고는 전남이고요. 최저는 대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많이 급해지신 것 같은데 맨날 포퓰리즘 비판하던 국민의힘에서 애 낳으면 1억씩 드리겠다. 단계적으로 준대요. 왜냐하면 네, 1억 뭐 주면 중학교- 주식에 다 날릴까봐. 아우 정말 유치해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힘이 생기면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 예, 예. 아유, 진짜. 정말 논평의 가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야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 만나보고 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싶으니까 오늘 보니까 또 너무 잘못했다. 그 좀 한 번만 뭐 정말 황골탈퇴할 터이니 좀 잘 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대구에서 투표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김문수 후보가 어제 인천 계양에 가서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선은 이미 끝났으니까 네. 가장 확실한 보궐선거 구역인 인천 계양에 가서 미리 좀 동정도 살피고 네. 이렇게 해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이미 동정 가서 좀 살피고 아니 가장 확실한 보궐선거 예정지잖아요. 인천 그렇죠. 계양이. 이미 이제 따놓은 거기로 출마하시려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시가 넘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사전 투표 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본 투표 있습니다. 두 분 정치인들께 특히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 그리고 한 표의 가치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선거 새로운 이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의원 네, 제가 먼저 할까요? 김영남 의원님부터. 사실은 투표하지 않는 국민은 정치인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함부로 내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란 세력과 확실히 절연하지 못하고 끝까지 옹호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 국민들이 어떠한 심판을 내리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뭐랄까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 옛날에 YS가 확실히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0.73%의 차이로
대선에 진 후과가 뭐였냐를 오늘은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 네, 정말 지난 3년 생각하면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오직 제 머릿속에 지난 3년 그럼 딱 한 단어만 떠올라요. 김건희.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0.73% 예, 만약에 그때 투표 안 하셨던 분들이 나가서 2022년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그 많은 일들을 떠올리시면서 투표가 총알이다. 꼭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께서는 사실 반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그동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정치 뉴스를 좀 봤어야 됐는데 주권자인 내가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네. 이건 아니지 해서 반드시 투표해야겠다 싶어서 투표장으로 나오신 어머님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분들 가운데 취재 편의점 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어제 제가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그 순간에 저희 취재 편의점이 문제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바로 시민들이셨어요. 시민들께서 저분 기자 맞아요. 저분 언론사 맞는데 왜 취재 활동 못하게 합니까? 왜 방해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쪽 선거 관계자가 막 폭력적으로 나오시니까 한 그 여성분께서 기자님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들이 모두 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정치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말 지혜로운 국민들이 이 위기를 언제나 잘 극복하는 주체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끝나면 오늘 또 사전투표소 스케치 하러 갑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가보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여행 가시기 전에 투표하시고 떠나시는 민심 저희가 현장에서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